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도 밝았으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죠. 2025년도에 올해죠. 기대되는 주식 섹터 제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로봇 섹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로봇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자회사로 들어가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상승이 굉장히 강하고 오늘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은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의 로봇 종목들도 수급이 보통이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 섹터가 어떻게 하고 있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로 들어갔으면서 이제 또 다른 로봇 회사들도 주목을 받고 기술이 인정받게 되면 또 다른 회사에게 인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품으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서야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로봇 섹터를 좀 주목하는 관점은 이런 관점이기도 해요. 일단은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도 이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역시도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있죠. 이민자들을 받는 정책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이민자를 받는데 좀 제한이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엔화가 지금 가치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환전을 해도 이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수입이.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죠.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후부터 이제 국제 정세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안전한 미국으로만 돈이 쏠리기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환율 문제가 지금 우리도 겪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환율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떠나는 이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빈자리를 채울 것이 로봇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다큐 같은 걸 보는데 건설업 현장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위험하거나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피하는 그런 직업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로봇 섹터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또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사실 비용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은 앞으로 미래에서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기술이 이제 보편화되고 많이 공장에도 깔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주목을 받을 때가 좀 될 만한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형 로봇 이런 것도 지금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로봇도 보셨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이 또 한편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게 AI로 제가 그린 그림을 가져온 거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을 그려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 로봇에게 총한자로 쥐어주면 이게 전쟁 로봇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면 조금 무서우니까 일단은 그 전쟁 로봇 개 이렇게 해서 그 로봇들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런 전쟁을 좀 대비하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이런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전쟁 분위기가 막 조성되고 있단 말이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각 국가들이 일단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로봇을 만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면 뒤에는 이런 전쟁을 대비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돈을 풀었고 그때 돈잔치에서 조금 괜찮았고, 그런데 사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201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중국 경제의 불황 때문이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봤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럼 중국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하게 해줬습니까? 일단은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노동 인구가 받쳐줬어요. 그리고 저임금으로도 물건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임금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인력들이 고급이 된 거죠. 똑똑해진 사람도 많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도 올라가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껴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결국은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이 로봇에게는 임금을 줍니까? 주지 않죠. 임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주 효율적인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좋을까요? 기업이 당연히 좋겠죠.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노예제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실 미국도 그랬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랬었고 또 일본도 그랬었고, 이들이 이제 뺏어왔단 말이죠. 그들의 재산을 뺏어오고 노동력을 뺏어오면서 이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 기술을 빨리 얼만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바꿔줄 만한 섹터가 바로 전 로봇 섹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결국은 고용이 될 것을, 사람이 고용될 것을 로봇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터질 겁니다. 뭐 당장은 뭐 다 교체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번 버블이 생기고 터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직 로봇 시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입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뭐 시작이 됐죠. 뭐 어떤 식당을 가면 간단한 서빙 같은 경우 이제 물을 주거나 밑반찬을 주는 경우는 로봇이 배달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뭐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로봇이 간단한 또 배달 서비스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도로를 다니고 신호등을 건너서 뭐 커피 배달을 하는 그런 로봇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을 대체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일단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기업들이 뭐 사실 사람들의 어떤 고용을 뭐 생각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든 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자르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AI 상담 요원으로 대체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대규모 인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물론 그 인원들을 다른 곳에 또 배치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은행이 깡패예요. 제가 봤을 때 은행을 못 건드리더라고요. 은행이 금리를 좀 조절하면 사실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은행을 못 건드려요. 왜? 은행의 2대 주주가 유대인 자본이니까 그렇죠. 못 건드려요, 걔네를. 기업이 수천 명 사람 고용 해고했어봐. 난리 났지. 근데 은행은 못 건드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로봇 섹터 좀 기대를 해보죠. 제가 뭐 말이 길어지니까 차트 분석은 좀 나중에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기대되는 섹터 이야기 해볼게요. 자, 다음은 두 번째. 너무 많이 하진 않을게요. 두 가지만 할게요. 다음은 남북 경협주예요. 자, 이 사진은 과거에 1차 북미 회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제로 만나서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김정은이 밑장 빼기 하다가 트럼프가 나 갈래 해서 그냥 뭐 한순간에 파토가 나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은 또 달라졌죠. 그건 꽤 오래전 얘기고, 핀치에 몰린 김정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죠. 그리고 러시아도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 쉽지 않은 상황에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기댈 수 있는 두 나라가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푸틴이 북한에 직접 방북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러우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푸틴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여태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직접 가서 뭔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바로 준비하고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던 거죠. 김정은도 이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챙길 부분이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국제사회 압박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이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지금 어떻게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전쟁 참여는 트럼프를 굉장히 압박하는 그 용도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협상 때 트럼프가 실패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북한에게 경제 제재를 계속 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통해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핵 개발을 멈추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정은이 군인 간부들한테 뇌물을 엄청나게 줍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물을 엄청나게 줘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굶고 괴롭고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나쁜 자식이죠. 그리고 본인들은 막 좋은 외제차 타고 막 벤츠도 수입 많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뭐 온갖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거죠. 호화로운 생활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경제제재가 안 통하는 이유는 결국 군 장성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쨌든 김정은도 근데 비빌 나라가 별로 없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2차 협상을 시도할 것이 분명한데 국제사회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협상 카드를 좀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또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말이 많긴 한데 일단은 뭐 그게 완성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 핵잠수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바닷속으로 배가 들어가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잠수함의 타겟은 어디예요? 타겟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다면 핵잠수함이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만 쏘면 돼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 이 장거리 미사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을 압박하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위협 수준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무기가 개발하는 걸 보니까 어때요? 야, 북한이 언제 들어와서 미사일 쏴도 우린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대륙 간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을 겨냥하는 압박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막을지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또 끌고 올지 그것이 또 남북 경협주에 반응을 주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 차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것도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일단 오늘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환율 막 폭등하고 뭐 난리 나고 사람들 겁먹으니까 또 증시가 올라가요. 항상 증시는 이런 식입니다. 자, 증시를 보면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국장을 누가 하냐 막 이런 뭐 조롱과 비아냥이 넘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국장 차트입니다. 그럴만도 하죠. 뭐 반등이 나온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살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증시도 막 좋은 일이 있어서 오를 때가 있고 또는 이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죽으란 법은 없다고. 살다 보면 또 힘든 일 끝에 또 좋은 일이 막 생길 때도 있는 것처럼 증시가 그런 것을 늘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은 성장하고 국가는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상향 추세를 받기도 했고요. 성장하지 않더라도 웃겨요. 어떤 나라는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앞으로 좀 잘 돼보자 하면서 돈을 많이 풀게 하면 또 올라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라는 건 안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제가 가장 문제로 보고 있는 게 채권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미국 국채죠. 미국 채권 가격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긴 조정과 또 보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해만큼만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24년도에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의 좀 위의 방향을 예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꺾일 수도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좀 너무 과열되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이 조정이 좀 선을 넘어서 많이 하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의 예상치로는 보통은 한 2700 위 정도에서는 머물러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024년도에 반도체와 한국 바이오 수출이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급 실적을 발생했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사실은 대외적인 요소로 떨어졌다는 거죠. 기업들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다라기보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차트 분석적으로요.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00까지는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뭐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리는 없죠. 코스닥 역시도 2차 전지나 바이오 섹터의 회복이 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825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증시 분석까지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도 올해 좀 과거를 항상 돌이켜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나 제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었을까? 네,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한 대외적인 변수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놓쳤던 건 트럼프 리스크였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단 분쟁이 시작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분쟁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시장이 반영을 한 거죠. 왜냐면 트럼프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 국채금리에 돈이 쏠리고 이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졌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 큰 흐름과 큰 줄기와 과거의 사례들을 좀 잘 가지고 와서 좀 잘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함께 재밌게 주식 투자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칠게요.